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애자일한 개발 방법의 접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학교에서도 뭐 애자일 방법만 따로 떼가지고 마치 그냥 책을 읽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해주는 것처럼 왜 이게 생기고 산업계에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참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현업에서 오랫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간극을 체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는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무언가는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생겨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왜 잘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잘 못 느낀 거죠. 왜? 고객하고 직접 만나면서 그런 변화를 하지도 않고 진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난 사람에게 감사하는 인사도 듣지 않고 그렇게 막 이제 지내보니까 이런 데까지 지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학습으로 배우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개발 방법론 그 전에도 많이 배웠는데 또 개발 방법론을 또 가르치네.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많은 개발 방법론이 있어야 되냐? 왜? 시험 칠 때 항목만 늘어나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현업의 필요 때문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실제 실용주의 개발 방법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일을 해보면서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실천적 방법들을 최우선으로 갖다 놓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애자일이 탄생하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은 2001년도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전문가들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이름을 대면 아는 여러 가지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세미나에서 주 논의가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논의할 게 뭐겠어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이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업계에 거장들이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를 다 듣고 지난 프로젝트 했던 장단점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왜 더 나아질 방법이 아직 없지? 여기 합의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 원칙을 정해보자. 우리라도 최소한 지키면서 이걸 퍼뜨려 가지고 세상에 좀 더 실용적이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해보자. 그런 합의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 합의가 Agile Manifesto.org에 있는 그 프린시플 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Agile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선언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없고요. 그냥 선언서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런 묶음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밑에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로세스나 도구를 따르기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더 신경을 씁시다. 왜?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문서를 포괄적으로 막 잘 만들기보다는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합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언으로. 그리고 계약을 하고 협상하고 일정에 맞고 조절하고 이러기보다는 고객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협력을 해봅시다. 왜? 이때까지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런 개발 방법론의 폐단들이 많이 있던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현실을 겪는 거랑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이 2001년이었잖아요. 2001년도에 이런 이제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잘 정착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떤 프로세스적이고 절차적으로 잘 따라가는 것들이 아직 느린 거죠. 그리고 계획을 고수해서 잘 지키기보다는 자꾸 바뀌는 시대적 변화에 더욱 가치를 주자. 그래서 이 프린시플의 구성은 왼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왼쪽의 내용보다는 오른쪽의 내용을 더 가치 있게 여깁시다라고 하는 12개의 항목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애자일의 시작은 이게 답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구성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후자의 이야기한 내용들을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방법들을 만들고 그걸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들로 등장하는 게 뭐 이제 저 선언문에 대한 내용 자세히 해놨으니까 이거 문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알게 되고요. 이 애자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도대체 하면 뭐가 좋으냐에 대한 생각하게 되겠죠. 당연히 폭포수로 그냥 개발해도 됐는데 그럼 도대체 애자일을 하면 뭐가 좋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이유들 때문에 변경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자일을 할 때 특징은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건 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그 표현만 없어져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하고 협력하려고 하는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조정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전 단계보다는 충분히 더 우호적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최종 목표가 어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프로젝트라면 그걸 지키면 되는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치가 잘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쓰기에 좋은 게 에자일이에요. 결과물의 목표가 선명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좋아져야 된다든지 또는 뭐가 될지 잘 모른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에자일 개발 방법론인 거죠. 그리고 이 에자일 개발 방법론은 특징상 고객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워터폴을 쓸 때 여러분 테스트 몇 번 합니까? 테스트 단계에 가서 인수 테스트하고 고치고 인수 테스트하고 그게 다잖아요. 에자일은 매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걸 놓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스프린트의 주기만큼 제가 반복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여겨진 기능들은 테스트가 무수히 많이 되어서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팀의 상호작용이 강력해질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에자일의 프로세스 안에서는 데일리 미팅이라는 걸 통해서 매일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매일 대화를 하고 매일 문제를 알고 그 사람들끼리 상태를 알게 되니까 의사소통이 원만해지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에자일이 좋은 게 실제 저희가 금융 프로젝트에서 이 스크럼을 써서 금융 보안원의 프로젝트를 할 때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 이유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하던 뭐 CBD로 진행하던 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미팅이라는 게 되게 형식적이죠. 뭐 월간 보고서를 가져오고 주간 보고서를 가져오고 이번 주에는 뭐 했어요, 환경 구축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근데 저희 팀이 개발할 때는 두 주일마다 작동되는 소프트웨어 화면을 놓고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싶은 기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두 주마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색깔이 좀 이랬어요 이랬는데 다다음 주가 돼서 보니까 그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도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소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에 갔을 때는 최소한 중요한 것이 안 된 거는 안 나타나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먼저 논의를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이 구현되는 거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됐을 때는 마이너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거였는데 좀 기간이 모자라서 잘 안 됐네요. 그러면 고객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했다는 걸로 넘어가서 프로젝트를 패스합시다. 고객이 제안을 하는 거죠. 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자기가 소통을 해봤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검증되었는지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많은 게 좋죠. 그 전의 방식은 그걸 많이 안 주고 최대한 잘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대치가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에자일이 더 좋아요, 사실. 그리고 이 에자일 프로젝트는 에자일이라는 거의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에자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에자일이 한국말로 하면 기민한이라는 거죠. 잽싸게, 빠르게, 영특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 행태를 에자일하다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첩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스프린트가 끝났어요. 그럼 이번 주 스프린트 끝나서 고객한테 물어봐요. 이거 저번 주에 대비해서 이건 바뀌었는데요. 이건 내용이 어떠세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저번 주에 봤던 내용도 알고 이번 주에 고치려고 한 것도 아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바꿔서 와볼게요. 그렇게 간 다음에 또 바꿔서 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가지고 중요한 기능들은 포함한 채로 계속 전달이 되니까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산출물을 관리하는 영역이라든지 원래 고객이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어떤 공통된 감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유연하게 넘길 수 있다면 사실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쪽이 더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에자일을 쓰자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겠죠, 정부에.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 공공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납기일 준수에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납기일을 고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금방처럼 계속 고객하고 소통하면서 요구사항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정했던 날에 정했던 걸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납기일이 고정된 프로젝트를 에자일로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 원래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과정도 들었어. 그리고 이걸 쓰면 좋아질 것 같아서 했어. 근데 이거는 공공기관의 프로세스를 보니까 특정한 날까지 완료 보고가 다 끝나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걸 한번 써봐야지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막 부딪히겠죠. 그전에는 단계가 됐으니까 검사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물어보니까 야 저번 단계 뭐 요구사항 분석에서 나온 거 됐어. 그러니까 그거 아직 코드 좀 더 만들어야 돼가지고 코드 일단 보시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계속 코드밖에 없는데 관리자는 산출물을 이제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모르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납기를 고정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있고 산출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힘든 게 있고 그리고 이 방법이 50년 동안 지금 바뀌어온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걸 쓰기 위한 바른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산업에 나와서 시장에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배우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잘 모르는 걸 회사에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왕좌왕하는 것 때문에 팀에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 팀에 필요한 역량을 많이 요구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자들이 많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면 쉬운데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과정 초기에 적응할 동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겠죠. 모르던 일을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뭐 컴퓨터를 잘 한다고 해도 새로 배우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잘 만들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문서를 아까 이제 안 만드는 방식들을 많이 채택하니까 문서가 없으니까 프로젝트 관리자는 에자일을 하는 팀이랑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제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 야, 그 산출물 뭐 필요한데 주세요 얘기했는데 이 개발자가 화면 보시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들고 가서 화면 보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 산출물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둘 사이에 이제 갭이 있으니까 품질을 관리해야 되는 프로젝트 관리자는 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하게 되고 진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왜 지금 작동하는 거 들고 왔는데 문서를 달라 그러지? 이게 서로 이제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와전이 되고 잘못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에자일은 문서가 없다더라.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에자일은 문서가 없어서 하면 안 돼. 뭐 동작하는 소스 코드밖에 없는데 안 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에자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막 게릴라처럼 급진적으로 뭐 그런 걸 적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칙에서 출발했던 거잖아요. 앞쪽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쪽의 가치가 높다고 했지 앞쪽에 있는 게 필요 없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하는 문서화들이 있어요. 있는데 에자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임의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개발자가 이걸 들었어요. 그럼 개발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거 봐라. 문서를 안 만들어도 되네.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법론을 이제 전파를 해요. 그래서 자 팀장님 새로운 개발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끝내주는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문서가 한 장도 필요 없고요. 계속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만 고객하고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최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개를 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미친 소리를 하냐, 이게 왜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에자일 프린시플을 만든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숙련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품질 관리해야 되는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데 정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지. 뭐 없어도 된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와전이 되는 거예요. 오면서 뭐 프로세스만 달랑 남고 도구만 달랑 남고 그런 채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자일하면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소스 코드만 보고 무슨 논의를 해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에서 개발할 때에도 지금 어디에서 일을 출발하고 어디에서 이슈로 분기해서 백로그를 어떻게 들고 와서 스프린트에 어떻게 넣고 진행을 순서대로 하는지를 계속 이제 훈련하고 저희가 개발하는데 사용하고요. 자, 이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앞쪽에서 여러 개 이제 에자일 개발 방법론까지 오기 위한 과정들을 이야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의 구성을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모르는 걸 질문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한 번에 정리해서 머리에 넣기가 이제 힘들죠.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최소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은 이런 거더라.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는 데까지는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을 하는 단계예요. 에자일의 첫 번째 단계는 이 만들려는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 팀이 이제 기능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이거는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죠. 두 번째 단계에는 에자일에는 산출물이 없어요가 아니라고 했죠. 요구사항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요구사항 분석을 안 하고 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를 하는 제품 정의서라는 이름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단계에서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랑 많은 회의를 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똑같죠? 그러면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쓸 때는 설계하지 않을까요? 근데 에자일 개발 방법론에 설계 단계가 없잖아요. 배우면 설계 단계가 없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프린트를 도는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한 이터레이션의 빅피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실제로 해보지도 않았고 말로 그냥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할 때도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로 스프린트 제로라고 하는 큰 스프린트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제품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계를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집중해서 달리는 스프린트를 처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의 과정이 스프린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구현, 코딩, 이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지정한 스프린트 주기 동안. 이 주기 동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주기는 케바케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뭐 소규모의 일주일이 적당하다. 어떤 조직에서는 몇 명의 2주가 적당하다. 어떤 조직은 한 달이 적당하다. 스프린트의 단위는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의 리듬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규정된 내용은 없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처음 하는 회사 같으면 이제 2주 정도의 간격으로 스프린트를 하면 그나마 앞뒤에 해야 되는 회고도 좀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고 우리 조직에서는 제가 조금 더 스피디한 흐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주를 단위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주를 해보니까 또 조금 늘어지고 빠지는 날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일주를 하면 되게 빠듯하고 할 일은 얼마 못하지만 좀 급박하게 달려가서 좀 쉬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일주를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자일을 쓴다고 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느냐? 테스트도 합니다. 그럼 뭐 사실 포커스 방법론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에자일을 할 때는 우리가 예상을 할 때 테스트를 수없이 반복하겠죠. 인수 테스트를 한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마다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쓸 때는 그렇게 반복적인 테스트가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TDD,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만들어 두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거를 계속 쓰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그럼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 개발하는 방법을 쓰거나 최소한 만들어진 거에 대한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거나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수 시점에 인수 테스트를 한 번만 하는 경우라고 하면 뭐 한 번 할 거니까 한 일주일 뭐 날밤 새면서 고생해서 테스트하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끝나는데 미리 테스트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왜? 고객한테 매주 안 주고 있는데 내가 왜 테스트를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에자일 방법론을 쓰면 그런 생각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주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나라도 자동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 통합이라고 해서 뭐 지금 Continuous Integration Architecture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속적 통합이 나오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최종 결과물로 쓸 수 있는 걸 출시하는 사람이 고민했겠죠. 에자일 개발 방법론은 실제 스프린트가 끝나면 고객하고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만든 걸 자동으로 배포되어서 딱 결과물이 나오는 상태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 작업을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 통합 아키텍처가 중요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속적 통합 아키텍처가 등장해서 우리를 막 괴롭히죠. 데브옵스 환경, CI 구성, 이런 기술 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 그전 같으면 소스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가 끝나면 서버 운영을 하는 SE에게 줘가지고 서버에 배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CI라는 도구에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가져가돼서 빌드한 다음에 결과물이 테스트 사이트로 배포되고 배포된 데서 무슨 테스트가 막 자동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그걸 나한테 메일로 보내서 내가 고치도록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진 거죠. 왜? 바로 에자일한 접근으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면서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진보적인 기술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러한 기술들이 오픈소스를 하는 진영에 보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이 특정한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깃허브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하게 되는 일은 MVN 한 칸 띄고 테스트입니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죠. 그 다음에 빌드 해보고 써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소스 코드를 릴리즈를 했어요. 그럼 릴리즈 한 거가 최소한 작동은 항상 되는 채로 릴리즈 해야 됐잖아요. 그럼 오픈소스 개발자 입장에서 매번 그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한 명의 개발자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100명의 개발자가 마스터 브랜치에서 소프트웨어를 PR을 막 던졌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 숫자는 얼마일까요? 100명의 PR 던지는 수만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PR들을 누가 테스트할 거예요? 통합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테스트되고 검토되는 결과가 있지 않으면 품질을 유지하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오픈소스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속적 통합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이 크게 이제 있는데 그걸 조금 깊숙이 보면 실천적 방법으로 에자일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는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 에자일 선언문이 있었을 뿐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마케팅 조직이나 최신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에자일 개발 방법론.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인터넷상에도 많이 보고. 그래서 에자일 개발 방법론에 저희는 전문으로 하는 곳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건 없어요. 에자일 프린시플 안에서 그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XP로 불리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우리나라에 2010년대 초반에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이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되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저자가 켄트백이었을 거예요. 실제 이 실용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기 위한 TDD를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 전개 방식,
그 변화를 그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설명했었는데 저도 이거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뭐 책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했던 적은 있는데 거의 뭐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라 아직 되게 가물가물하고요. 그리고 린 소프트웨어 개발법이라고 하는 이제 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어요. 뭐 소규모 스타트업에 이게 좀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한번 막 한국에서 붐이 한번 싹 일었었는데 지금 또 약간 시들한 방법론이거든요. 그리고 칸반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어떤 시각적 기호를 나타내는 카드의 의미인데요. 칸반이라고 하는 방법론도 에자일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우리는 쓰는 게 스크럼이야, 우리가 쓰는 건 칸반이야, 우리가 쓰는 건 XP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원래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한 거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DDD라든지 DSDM, FDD, 뭐 ASD 이런 약자로 불리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현대에 많이 나왔어요. 이제 50년 동안 이제 발전되어 왔으니까 다양한 방법론들을 고민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결과인데요. 그러면 에자일을 실천하는 방법들로 니네들은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냐라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물어본 결과예요.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란 잘못되었다는 이제 근거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니네가 에자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자 이제 58%의 사람은 그 실천으로 스크럼을 사용하고요. 10%는 스크럼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58%는 스크럼의 방법론을 쓰고 여기 안에 뭐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건 없죠. 근데 학교든 어디든 가르칠 때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스크럼을 말하는 건지 XP를 말하는 건지 스크럼 반을 말하는 건지 칸반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이 이런 거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글로벌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용어를 쓰고 제대로 된 걸 배워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은 이 용어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쓰실 때는 우리가 쓰는 개발 방법론이 뭐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릴리즈할 때는 스크럼을 사용하고요. 릴리즈된 소프트웨어가 유지 관리될 때는 칸반을 사용합니다가 정답입니다. 현재 우리 조직에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용어를 잡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스크럼 방법론이라는 걸 이제 해볼 건데요. 그래서 스크럼 방법론과 이쪽에 나오는 칸반 방법론은 또 다르고요. 그 장단점이 틀립니다. 자, 스크럼은 그래서 말씀드린 에자일의 하위 집합으로 보셔야 되고요. 에자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정의해 놓은 틀이라는 의미인 거죠. 스크럼이란. 그럼 뒤쪽에 당연히 절차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의 일종이고요. 1, 2주 동안 지속되는 스프린트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스크럼에서는 역할과 책임이 각각 있는데요. 뒤쪽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스프린트를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데일리 스탠드업을 하는 단계, 그리고 스프린트 데모와 스프린트 회고 같은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절차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럼을 적용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절차를 사용해요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스크럼 개발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해서 워터폴을 씁니다 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단계를 따라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바로 프로세스 프레임워크인 거죠. 이제 이건 앞쪽에서 제가 한번 했었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할게요. 스크럼의 장점을 한번 했었고요. 이것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스크럼에 대해서. 자, 이제 실제 스크럼의 롤. 왜냐면 누군가 하는 사람이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요. 첫 번째 롤은 뭐냐면
프로덕트 오너, 제품 소유자의 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제품 소유자란 어떤 거냐면 만들고 싶은 게 뭔지 비전을 들고 있고요. 그 비전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든 비전이 앞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방향을 알고 있고 그 안 방향을 팀에게 계속 전달해서 팀이 만드는데 우리가 가려는 비전이 이거니까 이걸 만들어야 돼야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 사실 이 팀에서 제품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롤이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스크럼 팀은 스크럼을 아주 잘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대부분이 연습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크럼 마스터가 미팅도 조직을 해주고 그리고 각종 어떤 문제가 생기는 구역마다 이거는 제품 책임자랑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 이런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일을 조절해 줄 수 있고 이 팀이 그럼 제대로 된 스크럼 프로세스를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봐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이 단어를 업계에서 에자일 코치 이런 단어들로 쓰기도 하고요. 뭐 에자일 코치 라이선스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막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공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존재해야 한다 이거고. 그 외에는 스크럼 팀이 이제 있는 겁니다. 스크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럭비에 이렇게 진을 짜는 거 있죠. 어깨 동무를 하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스크럼입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란 바로 100m를 달리는 전력 질주에서 나온 겁니다. 이 용어가 그대로 하는 일을 대변하고 있어요. 스크럼 팀은 5명에서 한 7명 되는 팀으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요. 그냥 이 팀이 전통적으로 개발했던 팀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런 거예요.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 테스터 이런 별개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 팀 사람을 대여섯 명 모아놨는데 뭐 디자이너를 누가 할지도 없고 개발자를 누가 할지도 없고 테스트를 누가 할지도 없네? 야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게 처음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조직이 스크럼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교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자 한 명에게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디자인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코딩할 수 있어야 되고 테스트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을 하던 생각하지 않던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제 역할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지금 그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글로벌로는 못 가요. 왜? 글로벌의 스크럼 팀은 그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성되냐면 조직 내에 있는 여러 개의 팀 중에서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라고 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가 디자이너예요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해보고 싶어요 라고 붙은 다음에 그 사람들 안에서 해결을 해보다가 못하면 밖에 사람과 협력을 해서 하고 스스로 유연하게 막 움직이는 의지로 가득 찬 팀이 될 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크럼 팀이 일단 필요한 게 정확한 롤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여기 이제 안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는데 고객이죠. 고객. 제품을 할 사람도 있고 스크럼 마스터도 있고 스크럼 팀도 있어요. 근데 스프린트가 끝나면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고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데 우리는 고객을 2주마다 1주마다 어떻게 보여주면서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기간에 제품을 스스로 리뷰하면서 이제 해 나가거나 또는 고객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미리 써보라고 사람들에게 뭐 베타를 뿌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하거나 이런 방식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사용자 테스트를 출시 때마다 계속해서 사용성을 개선시키는 이제 조직들도 있어요. 물론 뭐 예산도 좀 풍부하고 뭐 조직 규모도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지금 단계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는 거고요.
자, 이제 구성 요소가 누군지를 이제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는 프로덕트의 백로그를 만드는 단계예요. 프로덕트 백로그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제품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요구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프로덕트 백로그를 하는 단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이걸 만들 때는 제품의 책임자라든지 고객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걸 만들게 되겠죠. 우리도 컴플런스 안에 그래서 처음에 무언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명세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만들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서술형을 써도 되고 형식에 자유롭게 이제 쓰도록 만들어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백로그가 있어요. 자, 백로그를 그 다음 스프린트를 하기 위한 플래닝 단계로 갑니다. 이제 백로그 안에는 중요도가 틀릴 거잖아요. 구현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면 좋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스프린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분리해야 되잖아요. 몇 개는 중요하니까 이만큼 앞에 먼저 하고 몇 개는 조금 뒤에 해도 될 거라고 그룹을 짓겠죠. 그리고 그 그룹 지은 거 안에서 그러면 이거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로 디테일을 뽑겠죠. 전통적 방식으로 치면 상세 요구사항 명세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자, 스프린트 1에는 요만큼을 할 거야. 스프린트 2에는 이만큼을 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인 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라에 들어있는 보드에 이미 스크럼을 적용한 채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프로덕트 백로그라는 단어는 들어봤고 그 밑에 할 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프린트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 밑에 있는 백로그에서 위에 할 일로 가져다 놓는 일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 여러분이 이미 절차를 조금 봤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거고 이런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따라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뭐지 요구 분석하고 그냥 그런 과정이랑 똑같은데 중간에 또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은 또 뭘 해야 되냐. 그리고 계획을 하고 나니까 스프린트 백로그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특정 스프린트를 시작할 때 어떤 것을 할지를 이제 하는 역할인데요. 그게 뭐 그냥 스프린트를 계획했던 덩어리를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요. 실제 구현하려고 보니까 이게 덩어리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쪼개어가지고 해당 스프린트에 할 걸 잘게 쪼갠 다음에 진행 경과가 보이도록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됐다면 그 다음은 2주 또는 4주 뭐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 이터레이션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주기를 스프린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매일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스프린트가 끝나는 시점에 이 고객을 상대로 해서 이 제품의 상태를 리뷰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이 로테이션을 도는 이제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다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배포하는 단계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하지만 이게 보통 여기까지는 다 들었을 거예요. 이거 뭐 에자일을 배우고 스크럼이라고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건 다 일반적인 이야기였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웠는데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환경 구축은 언제 해요? 그런 단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 걸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시작하죠? 개발 환경 구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릴 때에는 스프린트 제로라고 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초기 작업들을 이제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 이제 그게 반복되는 건데 결국 이제 외국에서 이게 넘어오면서 크게 개괄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출물을 전달하는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에서 무언가 산출물을 만들고 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그러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프로세스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이 프로세스의 탄생 이유였던 거죠.
근데 고객이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스크럼 절차에 없어서 못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이제 흔히 벌어지는데 그러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근데 실제 이러한 것을 하면 좋은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정리한 자료를 뭐 강의에서는 지금 이제 일일이 읽지는 않을 텐데 자료를 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해야 하는 이제 프로세스 개발, 스토리 테스팅, 인수 테스팅, 회고 미팅, 배포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뒀어요.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들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도 알아봤고 누가 필요한지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진행해도 되죠. 종이로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가지고 했죠. 근데 툴이 있으면 좀 쉬워. 그래서 이걸 하는 데는 첫 번째 스크럼 보드라고 하는 걸 하나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보통 이렇게 흰 벽으로 되어 있는 곳에 판서가 자유로운 곳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 어떤 벽에 붙어 있는 진행판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스크럼 보드라는 걸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드는 작업이 흘러가는 그 상태를 백로그들을 볼 수 있는 스윙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서 쓰면 되는 거지 표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할 일, 하고 있는 일, 완료된 일 이 정도는 넣고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뭐 무슨 표준이 이거니까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절차가 그게 좋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요. 사용자 스토리는 결국 뭐냐면 고객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자 스토리는 결국 제품의 백로그랑 붙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짜는 거예요. 사용자는 이런 기능을 할 거야. 이런 기능을 할 거야 라고 짜고 그것에서 필요한 백로그를 추출하면 만들 제품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보통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이런 일을 합니다. 페르소나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하거든요. 나는 20대 여대생인데 이 쇼핑몰을 이용해야 돼. 이렇게 페르소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페르소나가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 과정을 처음에 짭니다. 20대 여대생이니까 휴대폰은 최신의 성능이 있는 거 썼을 것이고 인터넷은 빠른 환경일 거고 커피숍에서 쓰니까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구체화되겠죠. 그 상황에 최적의 걸 내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모바일에서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녹아 들어갈 테고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구체화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랑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번다운 차트라고 하는 이제 그 수치를 눈으로 좀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저희 지라 시스템은 제가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팀의 크기가 어떤 그 일정을 잘 추정하고 자기 역량을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 아직 문화적으로 그만큼은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거는 수행한 작업을 약간 이제 남은 크기를 보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사용자 스토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토리 A는 완료를 하기 위한 크기가 있겠죠. 한 3일이면 할 수 있어. 이런 크기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크기를 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윙 라인에서 완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빠진 만큼 식별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스프린트에 할 일은 이만큼이었어. 근데 이 번다운 차트 안을 추적하면 이거는 요렇게 내려갔어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지라 시스템 안에서는 번다운 차트를 리포트로 보는 메뉴가 이미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초기에 교육을 할 때 크기를 추정하고 관리하도록 잘 이제 지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본다고 해도 큰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스크럼 보드의 예입니다. 근데 저희가 맨날 봐서 좀 익숙하죠. 이제 제품의 백로그라든지 할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번다운 차트는 금방 말했던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데 안 쓰기도 하고요. 완료된 작업들인 거죠. 이거는 그냥 벽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온라인 시스템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게 트렐로 같은 서비스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모바일에서도 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로도 좀 예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간단하게 그것만 있으면 이런 보드 형태를 구축할 수 있어서 인기가 있었고요. 아틀라시안에서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스크럼에서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하는 방법의 예인데요. 금방 이제 유저 스토리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만드는 예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유저 스토리는 뭐 사람, 유저의 롤을 표시하고 원하는 기능을 표시하고 그게 어땠으면 좋겠다를 표시하는 단계로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사용자는 견적 요청 후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사용자 스토리 안에 누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번다운 차트 예입니다. 그래서 번다운 차트를 잘 관리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벨로시티라는 걸 측정할 수 있게 해줘요. 스프린트를 막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진행한 스프린트 동안 이 팀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모호하겠죠. 근데 좀 반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시점이 됐을 때는 이 팀이 이 기능이 얼마 정도 걸려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근사한 대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자주 하다 보면 처음에 얘기했죠. 프로젝트에서 추정이 중요한 이유.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추정하기 위한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훈련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팀의 성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팀이 이렇게 모인 조직은 스프린트를 몇 번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근사치가 높다면 프로젝트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건데 뭐 너무 급하게 하루아침에 이걸 다 받아들이려고 해가지고 제가 그 패단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자기 업무를 지금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벨로시티를 측정해야 되는데 니네 팀 지금 벨로시티가 얼마야? 자 그 다음 스프린트 돌리니까 니네 벨로시티가 왜 이렇게 낮아? 높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한 무슨 기본기도 없는 사람,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지고 가는 세상에 꺼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되겠다. 왜냐? 진짜 중요한 그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우선 되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크럼은 지금 쭉 살펴봤어요. 아까 스크럼 말고도 에자일의 그 방법론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P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XP라는 방법론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실천주의 어떤 소프트 개발 들어봤던 몇 가지의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acceptance test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stand-up meeting 그리고 페어 프로그래밍 그리고 유닛 테스트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에자일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럼 도대체 그 원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은 정했는데 그럼 진짜 개발자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냐.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상호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페어로 프로그래밍을 해라. 하나의 모니터에 하나의 키보드 세트를 두고 두 사람의 프로그래머가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해라. 그게 페어 프로그래밍이에요. 실제 이제 외국의 회사들이 이걸 많이 따라해서 여러분이 페어 프로그래밍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책상 하나에 와이드 모니터가 있고 개발자 2명이 동시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시도해 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프로그래머가 못하는 프로그래머를 종일 욕하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적용을 하기가 진짜 맞느냐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럼 받아들일 거 취사 선택해서 하자.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한 과정 이후에 지금과 같은 이제 개발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서 이제 보면 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보면 이렇게 테스트 드리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고객 테스트가 필요하다든지, 뭐 계획을 할 때 게임을 해야 되고 전체 팀이 참여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실천적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이 동그라미에 있는 것들이죠. 이게 프랙티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할 프랙티스들, 실천 방법들이죠. 실천 방법들이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해보는 게 조금 에자일의 철학을 따라서 해볼 수 있는 행동 양식들인 거죠. 하지만 이거 취사 선택하지 않고 막 받아들이면 아까 말했던 제가 미리 이제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워터폴은 이제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패스를 하고. 근데 이제 워터폴에 대해서 왜 이걸 다시 얘기를 했냐면, 워터폴 모델이 선형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워터폴을 표현할 때는 간트 차트라는 걸 써가지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막대 차트로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 형태로 계속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워터폴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실제로 워터폴이 제조 및 건설 현장에서 쓰이고 나서 이 에자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뭐 좋은 소프트웨어 방법론이 필요하지만 계속 워터폴을 고수해가지고 결과물들을 이렇게 막 만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막 혼란을 겪게 되고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에자일이 나왔잖아요. 근데 워터폴이 완전 안 좋은 것만 있다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터폴도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터폴의 장점을 잠깐 볼게요. 간편하고 관리가 쉬워요. 왜냐하면 워터폴은 단계가 끝나면 완료됐냐를 확인할 지점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일정을 계획할 때도 너무 쉽죠. 그리고 팀을 가르칠 때도 별도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했으면 다 알잖아. 그리고 공학 안 했어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만 들으면 알아.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문서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 단계 끝났으니까 단계 끝난 거 문서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런 단점들이 이제 있었고요. 뭐 단점은 충분히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워터폴 스테이지는 이제 실제로 보면 이렇죠. 요구 분석하는 단계 있고, 설계하는 단계, 구현 단계, 그리고 검증하는 단계, 유지 관리의 단계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워터폴은 그냥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만 칸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칸반 메소돌로지. 자, 칸반 방법론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실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스크럼을 쓰는지, 칸반을 쓰는지, 스크럼 반을 쓰는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아까 설문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뭐 하이브리드 형태로 씁니다. 스크럼과 XP를 섞어서 씁니다. 스크럼과 칸반을 섞어서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조직에서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뭐 한 가지 실전법만으로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칸반은 잠깐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비주얼 카드라는 뜻이에요. 일본말인데. 일본어 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도요타에서 나온 어떤 린 제조법,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팀에게 칸반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WIP라고 부르는 이제 재고,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와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재고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한 스프린트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수치를 차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WIP의 수치는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일이 들어올 때 이 WIP를 초과하잖아요. 그럼 이 라인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일이 빠져서 여유가 생기면 색깔이 변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요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면 에자일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잘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출시한 제품을 유지 관리할 때 주로 사용돼요. 우리처럼 어떤 고객이 어떤 데 있고 고객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안 나. 매일 상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 상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스크럼을 표시하던 대시보드 상에서는 그 수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던 적던 그 크기가 크더라도 식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 개수가 많아 적어 또는 스토리 점수가 커 적어 이렇게 했지만 어떤 규칙을 두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칸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생깁니다. 구성은 비슷해요. 대시보드의 구성. 하지만 이 칸반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낭비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초과한 작업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흐름을 계속해서 최적화하는데 좀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뭐 디스어드밴티지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일정 예상 좀 어렵고 기한이 지난 보드가 있으면 문제가 좀 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칸반은 에자일과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제한하는 철학. 근데 그런 철학이 사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작업을 제약함으로써 최적의 일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스크럼 반이라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통계치의 설문에 보면은 일부가 스크럼 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스크럼 반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스크럼이 진행되면서 WIP를 통해서 좀 식별이 되고 관리되는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최근에 그 워터폴 이후에 나오는 이제 방법론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20년 사이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방법론들 여러 가지 봤어요. 스크럼 봤죠? 칸반 들었죠? 에자일이란 무엇인지 봤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들어봤고 뭐 워터폴 그 전에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뭘 써야 돼? 나한테 맞는 건 뭐야? 그걸 비교해서 뭘 보면서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파이널라이트 시키려면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데 계속 얘기는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되거든요. 자, 에자일과 워터폴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이 에자일과 워터폴은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 유연성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돼요. 워터폴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에자일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요구사항을 정의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차이가 극명하게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붉은색 테두리를 쳤다는 말은 실제 변화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뭐 다른 차이점도 있고요. 뭐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에자일과 스크럼을 대비해서 차이를 정리하면서 또 붉은색 박스를 친 화면인데요. 에자일과 스크럼은 자 보세요. 이게 철학이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보면 스크럼은 철학이 아니에요. 에자일은 철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방법론이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보면 스크럼은 방법론이고 에자일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왜냐?
금방 말했잖아요. 에자일 안에는 방법론이란 절차가 없어요. 원칙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뭐 밑에 차이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빨간색을 친 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칸반과 에자일, 칸반과 에자일은 차이점이 붉은색 증거 중에 지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칸반은 계속 흘러가는 형태예요. 에자일은 특정한 출시가 되면 그 에자일을 돌렸던 내용에 대해서 에자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 표기가 안 되고 그리고 에자일은 지금 현재 이제 철학적 측면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비어 있는 지금 상태고요. 그리고 칸반은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처럼 철학이냐 아니냐에서 이게 철학이 맞고 아니고로 비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비교 대상인데 칸반과 스크럼. 칸반과 스크럼을 비교해 보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정의된 타임박스들 반복이 있느냐. 왜냐하면 칸반은 계속 진행되는 온고잉 프로세스, 유지 보수 같은 데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크럼은 단위가 정해져 있는 스프린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임박스로 정해져 있는 반복이 있냐 없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크럼은 추정이 있어요. 사용자 스토리라는 단위로 추정을 해요. 하지만 칸반은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요청이 오면, 요청은 내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요청이 오면 요청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WIP 안에서 그게 수용이 되는 이제 구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 보드를 하나의 보드로 계속 쓰냐 안 쓰냐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특징 때문에 스크럼은 하나의 보드를 계속 쓰지 않겠죠. 우리도 그래서 보드가 끝나면 스프린트 보드를 새로 만드는. 하지만 칸반 유형은 하나 보드를 계속 써요. 예를 들면 A 프로덕트 유지 보수, 유지 관리 이런 그 보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 거. 교차 기능이 뭐 팀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비교를 좀 봤어요. 정리를 한번 쫙 했죠. 여러분 방법론들도 많이 봤고 이제. 자 그러면 언제 워터폴을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언제 워터폴을 써야 하냐면 범위의 변경은 기대하지 않아. 그리고 돈은 고정돼 있어. 뭐 고객이 더 이상 돈을 절대 줄 수 없어요 변경할 거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저 스크럼 한번 써보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맞는 걸 써야 되는데 그 뭐 어떤 프로젝트가 딱 정해져 있고 고객이 봐도 그냥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여기다가 최근에는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 최고인데 이거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 이거는 조금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워터폴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아주 심플해. 그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워터폴을 써야 됩니다. 왜? 워터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았잖아요. 문서화도 할 수 있고 일정도 관리, 프로젝트 관리 다 쉽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여러 번 내가 해봤어. 그리고 크게 복잡하지도 않아. 근데 여기에 에자일을 쓰기 위해서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추정을 해봅시다. 이런 과정이 유의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일 때는 이제 워터폴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잘 알려져 있을 때 예상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뭐 게시판에 댓글 달기 이 요구사항이 딱 정확하게 정해진 명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에자일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만들 명세를 반복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워터폴을 써야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워터폴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질서를 원하는 경우 예측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고 싶을 경우 그럴 때는 워터폴을 쓰셔야죠. 하지만 에자일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이 에자일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들을 내가 어떤 거 하나 선택해서 쓸 때는 반드시 제품을 최종 목적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런 철학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나는
출시 시점이나 어떤 가격이나 어떤 그런 변동이 있더라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왜? 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던 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제품을 출시하기로 생각했던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잘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경우에 진보적인 개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일어난 걸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조직 문화일 때는 배달이 좋아요. 근데 큰 기업에 예를 들어 나이가 드신 이제 회장님이 이때까지 군용 뭐 국방 소프트웨어만 납품을 해봤어요. 돈도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업계에서 진짜 끝내주는 방법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부터 에자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자 그럼 뭐 모르니까 시켰겠죠. 야 보고할 거 가져와봐.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저 돌아가는데요. 안 통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고 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배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했어요. 그럼 앱스토어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나가죠. 사용자들은 자주 업데이트돼서 기능이 계속 좋은 게 제공되는 걸 원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자일을 쓰고 있는 조직의 소프트웨어가 좋아 보여요. 왜? 출시할 때마다 릴리즈 노트는 계속 나오고 잦은 업데이트를 해줘서 내가 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해주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 뭐 빠르게 잦은 배포도 필요 없고 그런 품질에 대한 욕구도 높지 않은데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바뀌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고정된 날짜에 커밋할 필요가 없고 팀이 자율성을 원하는 경우 팀의 문화가 막 일 시키면 열심히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 주도적인 조직 문화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구성이 제가 계속 그런 걸 주입시키고 전달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유예요. 왜? 제가 노력하는 이유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칸반은 이제 반복을 요구하지는 않고 계속 어떤 에자일과 비슷한 스크럼과 비슷하지만 지속적으로 배포되는 흐름을 잘 관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칸반을 쓰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칸반과 스크럼을 섞어서 스크럼 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게 장시간 동안 막 진행을 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일단 배우지만 우리처럼 오픈소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좀 실용적인 방법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인 방법들로 보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이론적 배경보다는 사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보면 느낄 수 있는 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방법론이 어떤 건지 알려줬고 그리고 그것들을 장단점을 지사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이 다음 챕터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지금 프로세스 프레임워크와 로우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 쓰기 좋은 기술적 도구의 환경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환경들을 쓰는 방법들의 전개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드리는 어떤 방법은 문서화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이 있고 할당된 업무를 보고 처리할 수 있는 이슈 관리 도구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스 코드로 만들고 추적하기 좋은 코드 저장소가 있고 저장된 코드는 지속적 통합을 할 수 있는 통합 도구가 존재하고 통합된 소스 코드는 품질을 가시화하면서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품질 검사 도구가 붙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의 세트는 오픈소스의 조합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오픈소스를 쓴다면 뭐 CI 도구는 젠킨스, 뭐 이슈를 관리하는 도구는 트랙, 그리고 뭐 저장소는 Git 이런 걸 써서 이제 다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쓰고 있는 이제 인프라는 어떤
유료로 쓰는 상용 플랫폼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또 그건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뭐 이걸 위키 따로 구성하고 깃 따로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서비스 간의 계정을 이동해 다니는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부러 이 통합된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로그인 하신 분이 여기저기 서비스를 다 동시에 쓸 수 있는 장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그러한 철학이 녹아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어떤 이 플랫폼을 쓰는 과정들이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더 좋은 방법 전체를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실전 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